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입헌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얘기할까 합니다. 자, 저번에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요. 자의국 자정원까지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도중에 시간 때문에 그만둔 것 같은데 그 뒷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요. 일단 합격자 서브 노트를 좀 볼게요. 예. 자, 거기 보면 청주의 입헌 정치와 관련돼서 이제 있다가 보안파 입헌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요 부분은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뭐 뒤에 넘어가는 신사친 입헌 운동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신사친 입헌 운동을 보면요. 자, 신사친 입헌 운동은 그 장건의 이제 평평편이라는 곳에서 그 입헌파 신사층의 영도자인데 이 사람이 그 일본의 것을 모방하자. 그래서 지방의회 이제 주장을 설치를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자위국가 자정원 자위국가 자정원 개설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이때 자위원과 자정국 그 자정원이 개설되니까 이게 이제 입헌파 신사들의 어떤 그 기관으로 이제 하는데 앞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자위국가 자정원은 실제 입법 기간은 아니에요. 일종 예비 단계 그 국회의원이죠. 예비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뭐냐면 예비 단계 그고 주로 이제 자문기구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입헌파 신사들 결집하는 중요한 수단이 돼요. 자, 결집 수단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입헌파 신사들이 청조를 믿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기대를 걸고 이제 참여했지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입헌을 추진하지 않죠.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청조가 지배하는 입헌은 무슨 입헌이죠? 중앙 집권적 입헌이에요. 항제권을 강화시키는 중앙 집권적 입헌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성은 지방 분권적인 입헌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립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점점 반청적 성격이 이제 띄게 돼 시작해요. 자, 하여튼 이들은 이해 권한이 없이 한계 당국의 자문기관을 불응한 지방에 만족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청주가 지향하는 어떤 그 정치 방향과 또 맞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또 국회 청원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의국 위원들이 모여갖고 국회 1년 내에 속히 개설하고 책임 내각제를 실시할 걸 요구하고요. 자, 이에 대해 청주는 그 자의국 위원들이 주장하는 국회 직시 소집 부분을 거부를 하고요. 대신에 원래는 입헌 준비 기간이 9년이었는데 그걸 6년으로 단축하겠다. 그리고 1913년에 헌법을 반포하고 국회에서 약속해 줬다. 자, 그리고 책임 내각을 즉각 결성하겠다. 그렇지만 더 이상 청운동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1911년에 조직된 내각은 그 당시 만주족 귀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신기종 내각이에요. 자, 이 시기 때가 이제 언제냐면 강서재가 죽고 새로운 어린 황제 프이가 이제 등장할 때거든요. 프이는 어리니까 이제 제도 정치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프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새로운 이제 기종 내각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 기종 내각 구성들 보면 대부분은 만주족이야. 만주족이고 일부 뭐냐면 몽고족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한인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신기족 내각 그다음에 자기 친척들로 구성돼 있다. 가까운 친척들로 구성돼 있다 해갖고 친기내각이라고 해요. 친기내각. 자, 친기내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사층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청나라 정부를 좀 믿었는데 이제 안 믿겠다 해갖고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뒤에 좀 설명했지만
그 철도 이권을 중심한 이권 해소 운동 과정에서 청나라와 충돌하게 되고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청조로부터 이탈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200년 동안 그 청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신사층과 결집됐기 때문에 그런거든요. 근데 한인 신사층들이 이제 점점 청나라와 멀어지고 그 등을 돌리면서 결국에는 청나라가 멸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보왕파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이 보왕파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앞에 이제 그 캉웨이나 랑케처가 뭘 추진했죠? 그 범법자가 운동을 추진했죠. 근데 이제 이들이 실패하고 나서 어디로 망명 가냐면 일본으로 망명을 가요. 근데 그 일본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유학생들. 그래서 그들 대부분 혁명파였지만 그래도 좀 약간 온건한 세력들을 좀 흡수통합해서 봉황파를 만들었는데 이 봉황파가 그 당시 이제 누구하고 대립 갈등을 하고 있었냐면 혁명파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한번. 자 일단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상 논쟁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봉황파도 2편을 준비하기 위해 가독에 필요했다가 빨리 이제 나중에 2편을 준비했던 발표를 하자 신속한 2편을 또 추진하는 걸 촉구하게 되죠. 그리고 정치단체에서 정문사를 이제 조직하고요. 그리고 그 국내 2편 운동단체와 또 연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속한 2편 추진을 촉구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 신사계층과 연계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혁명파의 대립, 일본 안에서 혁명파의 대립 논쟁 이 내용을 좀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넘어가냐면 심화 규제. 자, 556페이지 펴보세요. 556페이지. 자, 혁명파는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일단 뒤에 얘기하고 이 보안파라는 이제 뭐냐면 세력들이 형성됐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抗의 양계초가 뭐냐면 일본 망명 가서 이렇게 보안파가 형성됐는데 그들이 이제 주로 이용했던 그 잡지가 신민총보라는 잡지가 있어요. 신민총보. 자, 이 신민총보를 통해서 그 당시 공화파였던 민보와 대립을 하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주요 논쟁은 그 청조를 인정하고 입헌군주를 주장하자. 그래서 공화파 대 청조 타도 혁명을 반대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열강대 식민지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체제내 개혁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 그 신사층을 지지하게 되죠. 예. 그래서 초기 때는 약간 맞아떨어져. 예. 그리고 이제 이 신민총부를 썼던 주필은 누구냐면 양계초죠. 이 양계초가 글빨이 되게 좀 뛰어났어요. 글을 잘 썼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양계초는 초창기 때는 그 스승의 영향을 받아갖고 나름대로 뭘 주장을 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주를 인정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뒤에 신해혁명 이후부터는 좀 약간 입장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이제 입헌군주제를 버리고 공화파로 전신을 해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이 사람의 어떤 뛰어난 식견이나 악목에 비해서 좀 뒤에 후대에 좀 묻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람 보면 상당히 그냥 뛰어나다고 봐. 제일 뭐냐 중도적 합리주의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는 뭐 극단이 되니까 진영 논리 앞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뭉쳤어. 네, 뭉쳐가지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당시 입헌파하고 그 당시 그 혁명파가 어떤 논쟁을 펼쳤냐 이런 걸 좀 볼게요. 자, 아까 이제 그 부황파, 그러니까 신민총부와 혁명파 민보 간의 논쟁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주로 일본에서 이제 주로 했어요. 얘네들이 일본 유학생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협력부가 우세한 과정에서 그 논쟁들 내용을 보면 크게 청정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공화 정권에 걸린 문제, 사회혁명 문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청나라 정부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부황파는 청조를 유지한 채 민주 입헌을 하자. 민주 입헌보다는 군주 입헌을 하자. 입헌 군주제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청정부의 봉건 전제를 타도하고 민주공화적 체제를 주장하는 게 청력파죠. 근데 공화 정권에 걸린 문제, 공화 정권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통치하는 거죠. 한국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부황파의 논리는 뭐냐면 중국 인민들은 민지 깨어나지 못해 민도적 수준이 되게 낮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개돼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화 국민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공화정의 어떤 시장 반대를 하고 혁명파는 민지가 이미 깨어났고 중국을 흥하려고 하면 민주공화정을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 혁명파들은 민중들을 대계지도 안 받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 혁명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손문이죠. 이 손문은 이 사람도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들을 뭐 개돼지 정도 보고 있는 사람이야. 우민간이라고 해요. 우민간. 어리석은 민중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민중들은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훈정정치를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뒤에 이제 호적을 어떤 이제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왜 여기에서 이 형목파는 이런 주장을 하냐? 아마 이제 보안파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얘들을 깨기 위한 어떤 논리인 거지. 실제로 학력파 그 뒤에 다른 쪽의 얘기를 보면 이들 또한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민감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보안파 혁명파 논쟁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논쟁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혁명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보안파의 주장은 중국은 사회경제적 조직이 근본적으로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사회혁명은 힘들고 주로 이제 민생주의와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했죠. 요 민생 문제, 토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자나 이제 동맹회에서 주장한 건데, 하여튼 혁명파는 정치혁명 동시에 사회혁명도 달성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펼치게 되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민족혁명의 필요성 여부나 혁명 가분론 그런 네, 민족혁명의 필요성은 이제 뭐냐면 그 혁명파들은 민족혁명을 주장했죠. 그래서 한족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어. 한족. 근데 보왕파 양계초죠. 양계차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한족의 어떤 종족주의에 입각한 민족혁명을 할 경우에는 지금 청나라 확보한 영토는 다 날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민족혁명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민족주의가 아니라 대민족주의를 또 주창을 하죠. 대민족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 한족 외에도 만주족, 몽골족, 장족 같은 소수민족도 포괄해야 된다. 이 양계초리가 주장해요. 대민족주의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대민족주의가 나중에 처음에는 손문인지 거부를 했어. 무슨 한족 중심의 종족주의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상 이제 신해혁명에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한족 중심의 어떤 민족주의를 내세울 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청나라 확보했던 신각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 지역 등등등은 그 외곽 지역은 다 잃게 돼요. 왜냐면 그때는 한족들이 거기에 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비판했던 양계주의 대민족주의를 받아들여.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그 당시 신삼민주의 때는 이 민족주의가 대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중화의 개념이 한족이 아니라 이제는 한족 외에 다양한 소수민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 중국에서 다민족 국가론 이렇게 주장하죠. 중국은 하나다. 이런 건 다 뭐냐 중화의식 이런 걸 강조한 거는 한족 중심이 아니라 그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한 대민족주의야.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거 관련돼서 내가 기출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도리는 아시아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거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혁명 가분론이란 뭐냐? 혁명을 할 경우에는 이게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부황파의 주장은 혁명을 할 경우에는 나라가 분열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오히려 그 공화파들은 혁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라가 이제 봉건성이 가득 차갖고 나라가 뭐냐면 낙태해지고 약해지고 서양의 열강들 침입을 더 받을 수 있다. 빨리 혁명을 해갖고 중국을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 뭐냐면 서양 열강 대심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그 부황파, 혁명파가 논쟁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양파의 입장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또 신해혁명의 승리와 사상적 준비에 따른 평가도 받고 혁명 이론 어떤 게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 뭐 등등등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주에다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 그거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논쟁들은 1905년부터 해서 1907년 사이에 이제 최고조이었다는 거. 예. 자, 봉황파 관련된 혁명파 논쟁하고 이제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서브노트를 이제 좀 들어가죠. 자, 요게 이제 그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기출문제를 보기 전에 그 예전에 못했던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 몇 페이지 보면 334페이지 펴보세요. 자, 334페이지 9번 문제를 볼까요? 강서 신정과 관련된 내용. 자, 다음은 청주의 신정과 그 추진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와 다에 관련된 사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위화산 운동의 패배 후에 열강이 베이징을 점령하자 시아노 도피한 서태후는 1901년에 범법 상류를 이제 그 공포했죠. 이 범법 상류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서구화, 근대화를 추진하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신축신정인데 또는 강서신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돼요. 군사개혁, 교육개혁, 산업진흥 이런 개혁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걸 관련된 내용은 쓰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군사개혁 같은 경우에는 신군을 확대 조직하고요. 개편되고 육군부를 창설하고 뭐 등등 쓰면 되고 교육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신식학교를 성립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쓰면 되고 산업진흥정책은 이제 여러 화폐 통일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재정부를 설치하고 상부를 창설하고 등등등 상회사 뭐 설립을 권장하고 상법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또 보면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뭘 같이 풀었냐면 요게 이제 위화단 운동하고 관련된 거죠. 예. 그 베이징 위정서. 근데 요 나와 관련된 거는 이제 뭐냐면 강서 신정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베이징 위정서 부분은 나중에 저번에 했으니까 이것만 보면 자, 물론 조정의 법도와 그다음에 나라의 정치, 이치, 민생, 군제개혁, 재정 등을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통합할지는 갖게 하는 바 알도록 해라. 그리고 국세를 되살리는 방안과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 자,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교육과 관련된 거야. 교육과. 그 다음에 무비를 제대로 갖추는 방안.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군사와 관련된 군사. 네, 군사. 예. 그래서 이제 요건데 요 상류는 이제 그 명칭도 정확히 알아두셔야죠. 뭐예요?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아이고 이게 어디로 갔나? 예. 그 앞에서 얘기한 범법 상류라는 내용이에요. 범법 상류. 그래서 서울보나 아시아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 좀
찾아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관련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교육은 요걸 쓰시면 되고, 앞에 언급했던 군사 관련된 내용도 같이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것이 또 나왔어. 그래서 이제 기출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실 필요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근데 작년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출 관련된 문제가 맞추면 합격까지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문으로 운빨련 2, 3점 더 받으면 합격이 확실하게 된 거고, 예.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되게 어려운데 쉬운 문제는 되게 쉬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까마귀 나오면 대거 나오면 합격자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예전 문제를 또 많이 내요.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어차피 어렵게 낸 거, 틀려고 낸 거, 그거 맞추겠다고 달려주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요거 기출만 확실해 갖고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기출 내용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예전에 못 풀었던 게 뭐냐면 348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이거 예전에 안 풀었 같은데, 자, 348페이지 요거 이제 내용 보죠. 다음 자료는 근대 동아시아 개혁과 관련된 지식 교류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작성 범위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래도 요거는 좀 약간 특이하게 한중일 공통된 문제를 냈어요. 예, 중국을 중심으로 냈지만 한중일 공통된 문제를 냈어.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왜 이 책을 쓰게 하는가? 그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공격한다. 사이지 장기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오랑캐를 배워서 오랑캐 장기를 배워가지고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건 뭐죠? 위헌의 해국도지죠. 여기 들어갈 게 해국도지야. 예. 해국도지. 글씨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예, 제 글씨가 악필인데 이게 전자펜이라서 좀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좀 바꿨어요, 제가. 예, 기존의 컴퓨터가 이제 후레패커드 썼는데 예, 이게 전자펜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레노버로 바꿨어요. 예, 쓰는 걸요. 예, 레노버는 이제 그 전자펜이 좀 좋아, 상대적으로요. 이게 와콤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답이 좀 높아요. 그래갖고 약간 이제 좀 잘 써졌을 거예요. 물론 악필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 예. 자, 하여튼 해국도지라는 책이죠. 요 해국도지, 위원회 해국도지. 자, 나는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이거 누가 썼냐면 일단 출처를 봐야 될게요. 응빈실무진. 응빈실무진은 양계초가 썼던 거죠. 양계초. 예전에 얘기했죠. 양계초가 자기의 전집이나 논문집 이런 것들을 모아갖고 일본에서 1902년인가 1903년에 간행을 했던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책들이 같이 있어요. 그 양계초가 쓴. 자, 하여튼 모는 또한 경세술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뭐를 정세. 이 모는 누구겠어요? 위헌이죠, 위헌. 그래서 요때 이제 니은의 등은 해국도지고, 자, 저수의 외국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자, 이 책은 지금 속각부부라는 상이 있다. 속각부부는 요 밑에 있죠. 단지 졸조에 불과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정인데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완전히 진짜 덕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단순히 그 밥 먹을 때 거기 밑에 받침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의 샤쿠마 쇼자는 요시다 쇼인, 사이코 다카모니 등 모두 이 책을 자극받아 간접적 종합량의 할극의 밑구름이 되었다. 자, 이거 예전에 할극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때 할극. 이건 메이진 유신을 얘기하죠. 메이준 유신. 메이준 유신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할극을 표현했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의 영향을 해국도지에 영향받았다는데 그거는 이제 양계초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본 측에서 제가 본 건 없어요. 일본 측 사료에서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는 오경석이 나오죠. 우리나라 이제 개화파의 3비조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역관 출신이라는 건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중국에 이제 가가지고 평소 친구 중에 위원회 해국도지를 받고 이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개화파의 어떤 선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해국도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개화파 형성에.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니의 서명과 미응의 인명을 쓰시오. 일단은 그 여기 그 해국도지 이렇게 이제 그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나의 주장한 것을 니은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니은은 뭐겠어요? 니은은 메이진 유신이죠. 메이진 유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디귿은 어떤 사항을 가리키는지 니은과 관련하여 설명할 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이 속각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속각 부분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덮개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쓰레기통 취급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 이거는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그 답은 이 출제 교수님이 직접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 넣으면 양무운동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무운동에서 그 뭐냐면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실패하게 되지 청일전쟁에. 그래서 양무운동에 실패한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교수님하고 출제 교수님하고 좀 의견을 좀 달리하게 돼요. 달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잠깐만요. 의견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제 언급한 그 해국도지에서 사이지 장기라는 게 있죠. 오랑캐 장기를 배워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자, 이때 오랑캐 이점이라는 것을 그 두 가지로 해석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이제 하나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서양의 기술과 이런 것들 무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서양의 법과 제도를 볼 수 있어요. 왜냐 위원회 해국도지를 쓰는데 이 위원 자체가 범법 자강운동 연결된 그 상주 공양학파예요. 그래서 제도나 이런 법 이런 것도 강조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캉웨이도 그 위원이 이제 그 해국도를 되게 높게 평가했던 건 뭐냐면 캉웨이가 뭐예요? 범법 자강운동이죠. 어, 그 사람들 입장 올 때는 이제 뭐냐면 요 위원이 이 사람 입장 올 때는 해국도지를 양호운동에서 측면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떤 그 법 무기나 기술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법과 제도와 관련된 거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나를 쓴 사항이 은미신문지에 쓴 사항이 이 사람이 이제 범법 자가운동을 쫓겨나고 나서 일본에 가서 쓴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양우운동의 실패와 관련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청일전쟁 관련된 범법자가운동 실패와 연결돼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여기 답안은 해국도를 바탕으로 양무운동을 실시했지만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실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답안을 이제 설정해놨지만 제 생각에는 해국도지의 범법사상 영향을 받아 범법자가운동이 실패했다. 이런 사항을 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서 기역의 주장이 19세기 때 후반에 중국의 어떤 개혁 사상과 연결되는지 쓰시오. 그래서 기역은 이제 아까 이제 오랑캐 장기를 배워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자, 이거 양무운동이죠. 양무운동. 예, 양무운동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기역의 주장이 19세기 때 후반에 중국의 개혁 사상과 연결된 근데 이거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개혁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 갖고 중체 사상, 중체 그 그래서 이제 중체 서용 사상과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고 양무운동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래서 주장이라는 것보다는 운동이라는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좀 약간 그 말이 좀 맞지가 않아 이거 좀 문제가 그리고 또 한 문제 놓친 게 있는데 미은의 인명은
그 오경석의 친구가 누구냐면 유흥기예요. 유대치라고 하죠. 그 오경성, 유대치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친구 사이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박규수라고 해서 양반 잖아요. 그 다음을 이제 포섭해가지고 개화파의 3비조가 되고 보통 오경성, 유흥기는 나서지 않고 주로 누굴 내세웠냐면 박규수를 내세웠어요. 왜냐면 박규수가 이제 양반이다 보니까 양반 자제들은 이제 뭐냐면 상대가 편하겠죠. 그래서 박규수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그 당시 개화파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350페이지. 자, 15번을 보죠. 자, 여기 문제 보면요. 자, 다음 자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가와 나는 이제 어떤 조약이냐면, 이 조약은, 그 당시 이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비밀 조약이야. 자, 러시아 중국 간의 비밀 조약인데요. 그러면 이 러시아 중국 간 비밀 조약 언제 맺었냐? 이때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 맞았어요. 저 여기에서 이제 그 비밀 조약 중에 철도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죠. 그다음에 O는 뭐냐면 요 O는 베이징 조약이에요. 베이징 조약. 어떤 분은 이걸 포츠모스 조약하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포츠모스 조약은 이제 본 조약이고요. 이 베이징 조약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뭐냐면 철도와 관련된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주체는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이제 맺었고 거기에 이제 옵쇼보도 왜 중국 땅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좀 약간 인원이 참여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가와 나는 이제 그 각자 읽어보시고 요 베이징 조약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베이징 조약 자체가 이제 그 앞에 있는 포츠모스 조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냐면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정한 조약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이제 철도와 관련된 그 남만주 철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5조 보면 러시아 제국은 천국의 정부의 승낙 아래 너순과 대련과 그 부분의 영토와 영수의 조차권, 해당 조차권에 관계된 혹은 그 일부에 조성된 일체 권리와 특권 및 양효를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다시 한번 베이징 조약을 통해 확인했고 앞서 조차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에 있어서 일제 공공건축물과 재산을 일본 제국에 이전 양도한다. 그래서 이제 이 5조 그 내용이 있고요. 자, 7조는 일본과 러시아 양국은 만주에서 각자의 철도를 오로지 상공의 목적에 항하여 국한을 경영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경영하지 않기를 약속한다. 다만 라오스 등반도의 조차권을 효력이 미치는 지역에 있는 철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라오스 등반도의 조차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조차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얘기하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단 가와 나의 조약이 이거야 부설된 철도명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이제 뭐냐면 동청철도라고 쓰셔야 돼요. 동청철도. 예. 그래서 이제 동천철도 외에도 남만주 지선, 동청철도 지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명칭도 다 허용을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 다 맞게 해줬다니까 동청철도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에 나와 있는 이 철도의 한 역에서 다른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간선의 한에서 다른까지인데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하얼빈이죠. 하얼빈. 그래서 지선을 부설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거고 하얼빈과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중국 정부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이 소자는
지명은 하얼빈이고 다조약에 인해서 밑줄 친 디귿에서 러시아부터 양도받은 권리 내용을 두 가지 서술했고 다 니은의 내용을 제외해가지고 디귿에서 이제 그 뭐냐면 양도하는 거 만주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남만주철도의 어떤 그 관리를 이제 임명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강상 채굴권이죠. 예, 그런 것들 이제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에서 그래서 너일 전쟁 이후에 맺어진 그런 그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 때 적어 놓을게요. 예, 이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디에서 책을 냈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한 어디냐면 그 중국 근현대사 책 삼천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통론 봐가지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보고 맞췄다는데 동촌철도 정도는 뭐 그 밑에 주가 있으니까 그냥 겐또로 맞췄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요 책을 읽어야지 볼 수 있는 거야. 요 자체가 이제 포츠모스 조약이 아니라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이거 자체도 그 조약의 명칭을 아는 것도 자체도 예, 출처를 아는 것조차도. 왜냐면 우리가 이거 딱 보면 포츠모스 조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포츠모스 부속 조약이에요, 이거는요. 예, 포츠모스에 있는 내용을 관련된 것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놓은 거죠. 예, 조약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 있냐? 그 삼천리에 있는 근현대사 책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 수준이 좀 어려운 거고요. 요 관련된 내용을 자세한 거는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 게시판에 추후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시 동양사 심화자주 이렇게 끝났고, 이제 넘어가서 중국 근현대사 신해혁명을 이제 보죠. 자, 일단 이제 혁명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손문이죠. 손문. 그 손문의 혁명운동을 좀 살펴볼게요. 손문은 이 사람은 강동선 출신이에요. 강동선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회에 나가서 신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에서 이제 거주할 때 하와이 흥중회를 조직했어. 하와이 흥중회. 그리고 다시 홍콩에 들어와서 홍콩 흥중회를 조직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서 이제 홍콩 홍중회는 최초의 혁명 조직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물론 다른 의견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따가 강주봉기와 그 다음에 해주봉기를 이제 하게 되죠. 흥중에서. 예전에 강주봉기하고 해주봉기가 나왔어. 자, 강주나 해주나 어디 있는 거냐면 강동성에 있는 거죠. 강동성. 강동성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여기 있는 거예요. 홍콩이 있죠. 홍콩. 그리고 요 강주만 부근에 강주가 있어. 그래서 강동성의 성도가 강주에, 해주는 아마 여기 북쪽에 있는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동맹을 관련된 내용으로. 동맹이 아니죠. 홍중회죠. 이게 오답인데. 자, 하여튼 자, 해주봉기는 외야당 운동으로 이제 청주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해당을 동원해서 대개 보면 그 선문의 초창기 때 군사력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여러 이제 세력들 조직을 동원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해당이야. 왜냐하면 해당은 반정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문하고 이제 코드가 맞아떨어져.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 동원했는데 얘들이 어떨 때는 열심히 같이 협력해 주는데 어떨 때는 또 손문하고 대립을 하고 이제 배신을 하고 그래요. 예, 좀 문제가 있는 집단이죠. 또 약간 범죄 집단적 성격도 있고. 자, 하여튼 해주에서 봉기를 했지만 실패를 했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걸 이제 해주건국은 중국 내 새로운 실패했지만 그 바람을 불리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유일 학생의 혁명운동, 이게 유일한 것은 요게 이제 떠날 유자죠. 일본어 유학 간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죠. 예, 물가도 싸고 같은 한문 문화권이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거법운동, 거화운동 이런 것들 전개를 하는데, 요때 거법운동과 거화운동은 여기서 무슨 의미냐? 거법이라는 것은 법은 법국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중국을 좀 약간 배웠는데 법국 파구어라고 하더라고요. 파구어. 자, 하여튼 법국은 프랑스를 의미야. 프랑스 반대 운동. 그 다음에 거화 운동이라는 것은 아라사죠. 러시아를 반대한 운동이야. 특히 이 거화 운동의 혁명파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거화 운동 왜 실시했냐면 이 러시아가 의열단 진압 후에 자기의 그 분만철 족도, 동천철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군대를 이제 파견했어요. 그러면 의열단 운동 진압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를 하지 않아. 왜냐하면 요 지역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세력권 하려고 했죠. 러시아는 만주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반대해서 이제 거화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용대가 결성이 되고 했는데, 자, 요거는 동영상 심화 자료에서 잠깐 볼게요. 자, 의용대가 결성되니까 청나라 정부는 이 러시아 저항을 구실로 해서 혁명을 도모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본 정부에 압력을 준 거야. 얘네를 탄압을 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탄압받아요. 이 거항운동이 탄압받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계기로 해서 청주의 무능력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조를 뒤엎고 혁명을 주장했어. 괜히 놔두면 되는데. 그래서 반제국주의를 위해서는 왜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쳐도나 다 청나라 무능하고 만주적 정권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청조타도를 이제 주장하면서 여러 혁명 단체가 형성한 계기가 되는 거죠. 자, 내용을 좀 볼게요. 1582번 보는데, 자, 거화운동은 청조와 제국주의 모순을 뚜렷하게 드러난 청조가 침략자로서 러시아의 저항, 즉 거화운동하지 못하는 존재로 파악하면서 거화를 위해서는 먼저 청조를 뒤엎어야 되는 혁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등장하죠. 자, 이런 입장에서 청조타도, 즉 반청운동의 목적과 의의를 반제국주의에 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반제는 1912년 이후에 계속된 중국 현대 기본과제 하나였기 때문에 그 관련성과 함께 신해혁명도 반제 그 성격은 또 중시되었다. 그래서 거운동, 그 다음에 신해혁명, 그 다음 뒤에 중국 공산당이 전개됐다고 주장하는 반제국주의 운동,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 또 넘어가기 전에 서포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계속 까먹어갖고 서포트 인증번호는 11번이에요. 적으셨죠? 자, 그래서 이제 거운동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거운동 이후에 여러 혁명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혁명단체도 이제 좀 심화 교정해서 좀 볼게요. 그 서버노트에 있긴 있는데 좀 약간 부실해가지고 이걸 좀 볼게요. 혁명 조직은 지역별로 중심으로 조직됐어요. 왜 지역별로 중심됐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혁명 초기 때는 중화 의식이라는 것보다는 중국적인 어떤 민족주의보다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보다는 그 자기가 어디 살았느냐에 그 지역 의식이 되게 강했어. 그래서 뭐 강소송 출신이라든지 강동성 출신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언어도 약간 다르고 지역 사투리가 되게 강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끼리끼리 뭉친 거야. 그래서 이제 유학생한테도 뭐 강소송 출신 뭉쳐서 뭐 혁명파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역별 중심은 이제 이루어졌다. 허응의 강복회, 과학보습소, 뭐 예국학사 뭐 등등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응회예요. 항응회는 그 항응이나 송교인 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구제단료, 부흥중화 등등을 주장했어. 자, 이 구제단료라는 것은 구라는 말은 구축하다, 그러니까 못안해다는 뜻이야. 못안해서 제거하다는 뜻이죠. 누구를? 단료는 만주족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부흥중화, 한족을 부흥하자. 이때 중화라는 의미는 한족을 국한해서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호남성이나 호북성, 장강 유역 일대, 중류 일대 이제 장악해서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복회를 보죠. 강복회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최원배, 장병릭 이런 사람들이고요. 강복 한족을 강복화시켜서 해방시키고 하나사나 우리 영토를 다시 찾자. 만주족한테 침략받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종족주의, 무정부주의, 농민욕을 반영했다. 이때 종족주의는 한족 종족주의예요.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이제 그 한족 그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진정한 민족주의는 이제 다민족 통일론에 입각해서 소수민족까지 포괄하는 민족주의를 이제 중간 민족주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는 종족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하흥회와 강복회가 있고요. 이 하흥회와 강복회가 나중에 무슨 조직과 연결되죠? 그 소문의 흥중회 조직과 연결돼서 동맹회가 돼요. 동맹회. 그래서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 요 세 개 단체를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수학원 문제 나왔으니까. 그 외에 이제 뭐냐면 각 보습소에서 그 여대삼이나 조합익을 중심했는데 그 군대나 학생생을 결집시킨 혁명 조직이고요. 그다음 예국학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국학사는 최원배하고 장병림을 중심으로 상해에서 만들었던 조직인데 중국 교육회를 주식해서 표면적으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혁명운동을 했던 조직이에요. 그래서 국내 청년들 수용해서 학생운동을 조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소보안이 발생됐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소보안은 뭐냐면 요 밑에 이제 그 추궁하고 관련된 건데 소보는 뭐냐면 예국학사에서 발행하는 잡지 이름이에요. 아니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소보 때문에 이런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소보 때문에 이런 사건. 소보에 추궁의 혁명군을 실었어요. 이 혁명군 내용이 뭐냐면 청주의 전제 지배를 벗어나서 중국인의 천부 자유인권을 회복하고 공화국을 건설하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예. 자, 이걸 대놓고 이제 그 소보라는 잡지에다 실어놓으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갖고 그 당시 그 추운가 장병님이 그 투옥된 사건이 있어요. 이걸 소보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공군의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걸요. 자, 그럼 소보안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예국학사를 중심으로 점차 급진한 경향을 보였던 국내 청년들을 수용해서 학생운동을 지원했으며 누가 예국학사가 예국학사를 이 그 예국학사를 가입한 학생이 중심이 돼서 소보를 무대로 한 반청혁명의 선전활동은 청교탄압을 유발하여 유명한 소보안을 발생시켰다. 이때 유명한 성전책장 혁명군의 저자 추운가 그 서문을 썼던 장병립이 투옥되는 등 상해에서 국내 혁명운동을 중심으로 등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진회와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이제 신군들에게 침투해요. 그래서 신군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요 혁명파 영향을 받았고 나중에 무창혁명 초기 때 중심단체로서 공진회와 문학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진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세종과 맹해두라는 선전 책자를 이제 발행을 했고요. 이 사람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그 하여튼 그 밑에 이제 1590번을 보지만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그 혁명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다음 이제 뭐냐면 그 여러 조직도 만들고 잡지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등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일본 유학 중이었던 때 1905년에 일본 문구성에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단속 규칙에 항의해서 항의하는 중국인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에서 중국인 방종아 비하하다 이런 비하 기사를 실으니까 이게 분격해서 유서를 남기고 30살 나이로 그냥 바다에 투신 자살했어. 그래서 나중에 혁명파에게 진정하는 일종의 일종 열사가 된 거죠. 열사가. 자, 하여튼 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혁명파들은 널 전쟁에 큰 강령을 받았어요. 이 널 전쟁은 일본 제국주의 위한 전쟁이잖아요. 예, 한반도 둘러싼 패권을 장악한 전쟁이고, 근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 입장일 때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지식인 입장에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는 러시아의 전제 군주되는 입헌 군주의 승리를 본 거야. 그 서양이 동양을 깬 최초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승리. 그럼 일본이 왜 뭐냐면 승리했냐? 일본은 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전제주의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중국이 누가 하려면 공화국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혁명파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너일 전쟁은 상당히 뭐냐면 지금 이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그 안중근도 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너일 전쟁을 보고 나서 한중이 힘을 합치면 서양도 깰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동양평화론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구상을 하고 했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줬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로 합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동맹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걸 빼먹었네. 항해 공동운동을 좀 얘기할게요. 서브노트에도 있긴 있지만 요거부터 이제 보고 좀 얘기할게요. 공교라는 것은 공자를 뭘로 만드냐면 종교화시키잖아. 신을 받들자는 거야. 그래서 공자를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학문 차원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차원에서 만약 받들어 멋이자.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추진했냐면 캉유이가 추진했죠. 예. 그래서 요 당시에 캉유이는 예전엔 범법자동운동처럼 이제 그 당시에 좀 진보적인 성격에 속했지만 요 때는 좀 약간 우리식으로 따지면 꼰대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586 꼰대 정도. 그래서 좀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한 거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공자 숭배 사상을 주장하고 신앙 차원에서 이제 막 그걸 종교화 시키니까 거기에 누가 반대하냐? 랑치차오가 반대. 그 제자였던. 원래 캉웨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랑치차오인데 나중에 이제 양계초가 점점 캉웨이가 벗어지게 된 게 이 공공운동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공자는 위대한 사상가라는 건 맞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나 뭐 부처나 이런 것처럼 종교화시켜 숭배한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원래는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공화파로 이제 바뀌었다고 했죠. 예.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그다음 1898년 캉웨이가 강서재에게 올린 상소문에는 전국의 음사라는 것은 유교식 뭐냐면 유교에 맞지 않는 제사 같은 거 있죠? 이런 미신적인 제사들을 없애고 공자를 교주로 하는 공교를 숭상하고 그 제도로서 교부, 교회, 공자문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뭐 이렇게 뭐 성당처럼 이렇게 만들자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향과 시에 공교회의 장으로서 제주노사를 둘 것을 이제 요청했다. 그러나 그가 지도한 범법운동이 실패한과 동시에 공고문제가 없어졌다가 1911년 신해혁명 공화정치가 성립되자 성립하고 1913년 헌법 초안에서 공자의 도가 국민교육의 근본이 된다고 한 데서부터 다시 이제 공교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죠. 자, 헌법 초안이라는 것은 이제 신헌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신약법을. 그 당시 위안스카이가 신약법을 이제 만들었죠. 자, 캉웨이는 등이 공교의 공교 국가를 다시 추진했고 다음 한편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가 불교, 남아공, 이슬람교, 기독교 신도부터 반대론이 나왔어요. 이 공교운동에. 때마치 활발했던 복교운동이나 위안스카의 제정운동과 연관되어 결렬하게 논의가 일어났죠.
자,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 뒤에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이 부분을. 예. 자, 그 랑치차오가 이 공교운동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 보면 칸웨이에 따라 학습했던 시기의 랑치차오는 분명히 유교 본위, 그러니까 공자 우위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칸웨이는 공자를 종교가로 이제 봤죠. 근데 초기에 그런 것이 랑치차오에 그 영향을 미쳤긴 했어요. 근데 일본 망명 직후에 이제 여러 문물들 이제 보다 보니까 그 랑치차오도 공자를 종교로 본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교는 교육의 역할이고 위대한 사상가고, 공자가 위대한 사상가고 유교는 교육의 역할을 할 뿐이지 종교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요. 그래서 랑치차오 유교는 교육의 역할뿐만 아니라 종교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데 보았다. 그래서 그는 신민총부에서 종교 옹호는 공자를 섬기기 위해서 아니다 하면서 그는 종교는 유교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康유웨이의 어떤 그 공교 운동에 뭐냐면 반대를 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요 그 내용들 같이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1905년에 중국 동맹회가 만들어지죠. 중국 동맹회. 자, 동맹회는 어떤 단체들이 결성했다고 했죠? 하흥회, 흥중회, 강복회 이런 단체들로 구성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한 하흥회, 강복회 이런 단체들로 구성됐고요. 그래갖고 이제 동맹회를 만들죠. 요 세 단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의 문제 나왔으니까. 의외로 중국 동맹회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아. 이게 이제 안 나온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그전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거하운동의 계기로 제1번 유학생을 중심으로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서 중국을 구제하려면 제국주의 세력을 뭐냐면 무찌려면 먼저 청나라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혁명파가 형성되죠. 그래서 손모는 한국 성공인과 만나서 과거에 지역별로 전개됐던 여기 단체들이 다 지역별로 조직된 단체라고 했죠. 혁명 활동을 통일하게 필요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강령을 만들었어요. 강령.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민보에 있는 거죠. 민보에. 혁명파 동맹의 기간지가 민보죠. 구제달로 그 당시 하복중화, 그다음 걸린민국 평군 집권이에요. 예. 구제달로 하복중화, 그다음에 걸린민국 평군 집권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잠깐 요거는 동영상 심화자를 좀 볼게요. 아이고. 자, 구제달로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제라는 것은 오랑캐를 물리치는 거죠. 만주족을 물리치고 중화를 회복하고 집권을 평등하다. 공화국을 설립한 후 집권을 평등한데, 요거는 삼민주에 연결되면 구제달로 회복 중화는 뭐와 연결된 거죠? 민족주의 사상과 연결되는 거야.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또는 지금은 종족주의라고 얘기하죠. 찰린 민국은 민국을 건설하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예, 이거는 민권주의와 관련된 거야. 민권주의. 그다음 평군 집권, 집권인데 여기 집권이라 했네. 예, 평군 집권은 요거는 민생주의와 관련된 거죠. 자, 평군 집권의 의미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요걸 민보에다 실어놨어요. 민보를 볼게요. 민보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어요. 요 민보 발간사를 통해서 구삼민주의를 내세우죠.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내용을 잠깐 볼게요.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 차이점. 이게 이제 06년, 15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밑에 있는 관련 사료도 좀 보시고, 자, 여기에는 이제 가사료는 구민족주의예요. 구민족주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나사료 있죠?
신민족주의 사조야. 그 나사조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고요. 예, 그리고 사조보는 한국 사회도 있고 세계에서 사조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민족, 민권, 민생을 내세우는데 의미가 좀 다르죠. 자, 민족주의라는 것은 요 당시에는 신해영 이전이니까 동맹의 결석군군에서 이제 했던 거니까 자, 요거는 이민족을 세운 만주족을 타도하자. 한족 국가를 세우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보는 아시아사에 나오면 요거는 소민족주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한족 중심의 소민족주의. 근데 이 소민족주의를 누가 반대했다고 했죠? 양계차오가 반대했다고 했죠. 그래서 한족 외에도 여러 민족도 같이 우리 중국 민족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 끝난 후에 그걸 받아들였어. 이게 유리하니까. 영토를 확대시키려면 청나라의 영토를 그대로 계승하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족 통합을 이제 내세우죠. 오족 통합. 이걸 대민족주의야. 한족 외에도 중화의 민족주의 개념 안에 이런 소수민족 개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반제국주의 이렇게 내세우죠. 신삼민주의는 뒤에 얘기하는 이제 제1차 국공합작 때 하는 거죠. 자, 민권주의는 구삼민주의에서는 전제왕권을 타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건설하고 관련된 헌법이나 총독제, 보통선거, 위원회를 설립하자. 이때 총독은 대통령제를 말해요. 대통령제.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그 1차 국공합작 때는 요걸 이제 하려니까 제대로 민권주의 안 돼. 왜?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봉건과 군벌 세력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봉건 반군벌을 내세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도화시킨 것이 이걸 좀 더 약간 제도화시킨 것이 사건과 오건을 지시해요. 사건은 선거권, 파면권, 창제권, 입법권이죠. 부결권 등등을 내세웠고 오건은 나중에 좀 더 설명하지만 상권 분립 우리가 이제 보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다 오건 분립을 내세워요. 오건 분립. 사법, 민정, 행정은 이게 보통 이제 통상적인 상권 분립이고 거기에 고시나 감찰까지 들죠. 예, 그 오권 분립을 했는데 지금 대만이 오권 분립 국가예요. 예, 오권 분립. 이게 이제 뭐냐면 권력 구제가 된 견제, 상호 견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뒀는데 제대로 안 돼요. 이건 좀 뒤에 얘기했지만. 예. 그 다음에 민생주의는 원래 이제 이 민생주의가 이제 구선민주의 때는 토지 매수가, 매도가, 양도 차익을 개인이 갖는 걸로 한 게 민생주의. 아니 개인이 갖지 않고 국가가 해소하는 걸로 해서 다른 공공 부분에 투자를 뭐냐면 하는 정책이죠. 자, 이걸 평등 집권, 평균 집권 등등, 집권 평등 여기 등등 이렇게 불려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아마 미국의 그 어떤 존 모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땅값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땅값 제대로 못 잡는다고 지금 정부도 비난받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땅을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땅값이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5천만 원 올렸어요. 그러면 나는 요걸 통해서 시세 차익을 4천만 원 얻는 거죠. 세금을 뭐 제외하고도 세금을 이제 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이달에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세금이 아니죠. 이득이 아니잖아. 불료소득인데 그럼 누가 올려줬어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게 아니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국가나 사회나 어떤 이제 그 기업들이나 와가지고 뭐 거기에 그 땅값 올릴 수도 뭐 철도 놔주고 그다음에 건물도 올리고 뭐 등등등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거기 앉아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주변 땅 그런 요건 때문에 올려진 거죠. 그러면 이거 개인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가 노력을 해갖고 올려놓은 거잖아. 그러면 그 이익을 분해서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가 써야 된다. 그래서 요 4천만 원을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데 이제 공공 목적에 투자하는 게 뭐냐면 이 평등 집권의 의미야. 예, 민생주의 의미. 근데 나중에 신삼민주의 때는 좀 약간 달라져요. 이때 1차 국공합작이니까 누가 개입을 했어요? 사회주의자,
자들이 개입을 했죠. 사회주의자. 그럼 또 누구야? 코미테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했잖아요. 코미테름이는. 자, 그래서 얘네는 이제 뭘 주장하면 사회주의 요소가 이제 반영돼서 경제학자의 토리를 분배하고 이런 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좀 약간 평균 집권의 의미가 좀 다르다. 그 외에도 이제 민생주의는 독점 대기업의 기업 국유화. 그래서 토지와 자본의 집중 반영. 이걸 자본 절제라고 하죠. 민중 복리 추구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선민주의하고 신선민주의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 차이점.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나와 관련된 사료 국민당주의와 관련돼서 이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관련된 내용들 있으니까 요것도 사료 내용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삼민주의는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 외에 6도 삼민주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삼민주의가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예요. 국민당 개진할 때도 삼민주의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요 정도만 파악을 해도 인구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삼민주의 한계를 좀 볼게요. 삼민주의 한계는 이제 여기 있는데 서브노트에 좀 보면 자,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 아직까지 구상민주의의 한계죠. 그 다음 민권주의 구체성이 결여됐다. 그 다음 민생주의는 공상적 성향이 다분하고 토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토지가 불균형 형성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뭐 공시지가 그러니까 판매가 매수가 다 차익분을 국가가 환수해서 뭐 공적인 목적을 쓴다는 게 좀 약간 현실에 맞지 않고 그다음 지주 전호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 이런 건데 비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기 때 그 동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뭐 어떤 사람인데요. 지지 출신이에요. 지지 출신. 자기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이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될 수 없죠. 예,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국 동맹의 혁명 발락을 볼게요. 여기 이제 군법, 약법, 헌법 3단계 통치 방안이 나오는데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여기보다는 제가 요게 잘 정리해놨으니까 심화자를 좀 볼게요. 자, 이 혁명정계 3개 방안은 국민정부 건국대강이라는 곳에 명시를 해놨어. 그래서 군정, 훈정, 현정. 그래서 국민혁명을 또 국민혁명 국민당이 이제 추진하는 혁명 단계를 혁명을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 그 당시 그 중국 민중들이 민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 좀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3단계 방식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또 국민당이 이제 일개 지역 정당에서 전국 정당화하고 전국 장악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제시를 했죠. 그럼 뭐면 이제 군정 단계 뭐냐면 요는 군이 군법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는 단계야. 그래서 이때 나라를 이제 초창기 때죠. 당이 국가를 건설한 거예요. 국민당이 당을 건설하는 2당 건국이죠. 혁명군이 군법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청제 폐단을 일수해서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요. 주변에 있는 군벌들과 투쟁하는 국가 건국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 없고 혁명이 장악한 지역에 한정돼서 군이 직접 통치를 한다. 자, 군정이 끝나면 이제 훈련 단계인 훈정으로 넘어가요. 인민들 훈련시켜야 되겠죠. 이때는 정신병법이 아니라 약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약법. 약법은 약간 임시요법이다 보시면 돼요. 약법은. 그래서 이제 이당치고 나라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국민당이 국가인 거야. 예. 공산당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당, 국, 정의 일치를 주장해요. 지금도 공산당도 똑같죠. 국민당도 예전에 국민당 똑같고 당이 곧 국가고 정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뭐 열린우리당이 이제 뭐 정당대에서 결정한 것이 곧 국가의 정책에 결정되는 그런 거와 똑같다 보시면 돼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 그래서 훈정은 한계성을 장악하고 당에서 이제 훈정을 실시하고요. 초보적인 기법적 단계인 약법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 정치보다는 중앙은 이제 국민당이 맡고 현단위 지방자치를 실시하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무식한 민중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 훈정 단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이 나중에 장개석이야. 그래서 북벌 이후에 이제 장개석이 당내 기반이 없어. 이 사람은 군은 가지고 있어도 당내 기반도 없고 권위가 없으니까 누굴 끌어들이냐면 손문의 권위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손문이 주장한 훈정을 끌어서 훈정 정치를 하죠. 그래서 훈정 강력 6조를 기반을 정치했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왜냐면 이게 훈정 정치가 장개석의 독재 정치하는데 되게 맞아. 또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조는 장개석이 얘기한 거예요. 손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요게 뭐냐면 기출 사조에 나왔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고 나서 전국을 통일하면 현정 단계나요. 헌법을 이제 당장 정식헌법을 만들고 형원군의 군사행정권이 폐기되고요. 국민이 대통령과 대통령은 그 우리식으로 따는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가를 만드는 정상 국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 설치해서 헌법 입각한 정치를 한다. 그래서 국회를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어 선출해서 정상 국가가 되는 민주국가가 되는 게 형정 단계야. 근데 그 1949년 이전까지의 국민당의 통치는 훈정이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계속 약법도 원래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만들자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만들긴 해요 약법을. 예. 그러다가 이제 약법도 이제 계속 유지하다가 정신헌법은 이제 1949년인가 국민당이 이제 물러나고 저 대만 쫓겨나기 그 직전에 만들었어. 그래서 별 의미는 없는데 자 하여튼 이게 군정, 훈정, 헌정 이렇게 세 단계 나누고 나중에 그 장개석이 이 훈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동맹이와 관련된 활동 내용들은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할게요.